철거는 사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층의 철거 같은 경우에는 그 깊이가 깊은 정도에 따라서는 그 흙막이에 관련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들을 뒤 후자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협회에서는 어떤 감리의 대상 규모 정도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넘겨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10페이지. 강동구청에서 안전관리 개선 계획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모티브로 해서 작성해 놓은 개선 계획의 양식입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소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참조하시라고 전부 다 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선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정비사업 등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 등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정비사업에 한해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정비사업에 한해서만 적용할 대상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철거 감리가 신규 어떤 그런 사업 영역으로 정착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어떤 법적인 근거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 6항을 보시면 어쨌든지 간에 문장만 단락돼서 앞뒤는 좀 생략을 하고 철거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읽어드리는 내용은 어쨌든 철거 감리를 하게 된다면 비용 발생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철거 공사비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따른 요율도 우리 서울시협회에서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총괄감리원은 공인기관은 성면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성면교육은 대부분 이제 요새 경기가 하도 어렵기 때문에 나홀로 건축사님 되시는 선배님들께서는 거의가 다 이수했으리라고 봅니다. 또는 신규로 저희 본협회나 서울시협회에 가입하신 신규 회원께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셔서 성면감리를 아직 이수 안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철거를 하게 된다면 시기가 약 20년 전 대략 30년 전 그렇게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대부분의 성면이 함유된 자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물론 이것은 규모가 큰 것이 되겠지만 제일 상단에 보시면 감리 보고서 제출 시기 등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1회 또는 마지막에 최종 보고서 등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는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14페이지에서부터는 철거 계획서 양식 등이 있습니다. 이 철거 계획서 이런 양식 등이 지금 철거 감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행정적인 그 감리 행위로서 처음에 철거 계획서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각종 그 법규에 적정한지를 검토나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철거 감리자의 역할이라고 후에 나오는 그런 각 구청의 내용에서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을 첨부해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양식이 16페이지 보시면 환경관리 계획이라든지 17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 계획, 유해 방지 계획,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성면 함유 건축물 및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진 한번 보시면 사진이 좀 작아서 잘 확실하게 성면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으나 물론 저도 성면 감리는 이수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쉽게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10여 년 전에 설계를 저희 선배님들한테 배울 때 대부분 텍스의 크기가 303, 606 그렇게 머리에 이렇게 스케일로 맞아가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천정도를 그린다든지 303, 606 텍스네 어쩌네 그런 기록들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303에 606이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것은 아마 성면이 함유된 텍스일 겁니다. 지금은 바뀐 것이 300에 600으로 바뀌었죠. 무성면 그 성면 텍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러시겠습니다만 그런 크기들이 적정치 그전 구 형태의 크기라고 한다면 성면 함유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면 안전 진단 기관에서 안전 진단을 하고 조사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적법한 성면 해체 철거 업체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그 철거를 할 때 성면 해체 교육을 이수한 여러 선배님들이 가서 감리를 하셔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19페이지 보시면 철거 현황 보고서 그런 양식도 첨부해 올렸습니다. 20페이지도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동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동구는 규모가 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철거에 대한 내용이 다 두리뭉실 전체 거기가 다 빠짐이 없이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천구입니다. 여기서는 약간 이제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물론 이제 대기업 큰 규모의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규모가 좀 적은 그런 업체에서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밑에를 보시면 적용 범위 한번 보시죠. 금천구 전 지역 대상 지상 5층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5m 이상의 철거 예정 건축물 어쨌든 간에 저 건축물은 건축 심의 시 철거 심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어쩌고저쩌고 쭉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심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심의적인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21페이지 하단 건축 허가 시 허가 조건 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착공 신고 시 철거 신고하고 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해체 공사 계획서 등 검토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철거 공사의 감리자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서울시협회에서 어떤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떤 그런 단초를 깨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그 전에 했던 개선 전과 개선 후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금천구에서 지침을 해서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 철거 심의 시 대상 또는 신고 시 감리자의 계획서 검토, 감리자의 철거 감리가 필요하다라고 개선 후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구청으로 23페이지 보시면 동대문 구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나머지 내용은 어쩌고저쩌고 비슷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세 번째 건축물 철거 공사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철거 공사장 감리제 실시. 감리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은 다시 말해서 기존의 신축 건물의 감리제를 포함하여 철거 건물에 대해서도 모든 공사장은 감리제를 실시한다라는 그런 동대문구의 어떤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24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문제점 하단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우측에 문제점 하단을 보시면 기존 건축물들은 어쨌든지 간에 그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철거 공사 및 철거 계획서 등 검증 시스템, 부재에 따른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동대문구에서는 뒷페이지 보시면 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파란색 박스로 좌측에 세 번째 보시면 건축물 철거 공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철거 그 공사 시 모든 철거는 감리제를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대형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겠다.
대형 건축물은 여기서는 지금 5층 또는 아까 13m 이런 식으로 지금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추진 계획으로서 우측 하단을 보시면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감리자도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26페이지, 27페이지까지 동대문 구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7페이지 우측을 보시면 여기에 동대문 구에서 요약한 그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박스 우측 이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교재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측 박스 하단을 보시면 건축물 철거 공사의 건축위원회 심의 실시 근거 건축 조례 쭉 이렇게 이하 내용이 있고 대상 같습니다. 5층 13m 지하 2층 깊이 5m 시기 구조 굴토 심의와 병행해서 실시한다. 검토사항 보시면 해체공사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철거공사 안전성 등의 확인. 물론 이런 내용들을 아까 전자에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감리자가 한다고 타 구청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철거 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 수행 또는 현장 관리인 선임. 거기서 보시면 저희한테 필요한 내용만 제가 이렇게 정독을 해서 표현해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한다라고 거기 명문화가 돼 있죠. 그 내용이 동대문 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2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박스 밑에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어쨌든 그렇게 대규모 건축물을 철거. 여기서는 5층 이상 그렇게 지금 각 구청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그 제출 대상은 시특법 어쩌고 저쩌고 해서 뒤에 보시면 10층 이상 건축 해체 등이라고 되어 있죠. 10층 이상 또는 이렇게 규모가 큰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 구에서는 이렇게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도 시키려고 합니다만 어떤 대형 사고들이 났을 때 어떤 그런 관리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 수습 및 처벌 강화라는 그 항목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읽어보셔야 할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대문 구의 그 철거에 대한 관리 방침을 지금 설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좌측에 상단 파란색 그 박스를 보시면 건설공사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중대 건설사고. 중대 건설사고가 어느 정도인지는 용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형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동시 발생 이런 내용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 하단에 보시면 사고 원인 조사 및 관계자 처벌 강화, 이 원인 조사하고 관계자 처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페이지를 보시면 동대문 구에서 행정상이라는 그 내용으로 있습니다. 본 방침일로부터 시행한다. 그죠?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실제로 저는 송파구 건축사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송파구에서도 지금 철거 심의를 3건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만 했고 아직 이제 착공 유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지금 송파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대문 구에서 사용하는 그런 양식이 31페이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는 앞에 전자에 했던 내용들보다 약간 더 내용들이 좀 더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시행일은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은 5층, 뭐 13m, 지하층,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측에 문제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하층 철거 공사 시 안전성 확보 어려움이 있다. 어렵죠.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할 때 그냥 철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일반 굴토공사하고는 다르게 철거공사가 병행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이게 쉽게 흙막이를 하고 버팀대를 하고 차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복합적인 그런 상관관계를 아시고 철거 감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각종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그 건축위원회 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인 그런 건축위원이 아닌 그래도 약간의 그 철거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는 분을 상대로 건축위원회로 모셔가지고 그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초에서 발생됐던 그런 사고 그런 내용들의 데이터가 있고요. 개선 대책의 제출 도서를 보시죠. 아까는 각 구청에서부터 어떤 철거할 때 감리는 어떤 정도, 5층 정도 뭐 이런 정도는 감리가 필요하다. 또는 어떤 구청에서는 모든 철거 대상 건축물은 감리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의 감리 필요 대상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고, 지금 이 서초 같은 경우에는 제출 도서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철거 개요서, 철거 예정 건축물 현장 도면, 공사 계획서, 가시설 설치 계획도, 집안조사 보고서, 이렇게 철거를 할 때 이런 도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러 선배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업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서초에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건축허가 시 착공 후 철거 신고 허가 조건 부여. 언제 착공 신고 시 또는 착공 신고 후 철거 신고를 해라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출 도서가 있었고 전자에는 지금은 감리자의 업무가 이 서초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박스 하나, 둘, 셋. 철거 사유가 두 개네요. 두 번이나 세 번째는 같은 내용인데요. 철거 사유가 건축 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철거 신고 전 철거 심의를 받고 철거 감리자를 지정한다. 지하 2층 등 철거 신고 시 철거 감리 지정 신청서 및 감리자가 검토 확인한 해체 공사 계획서 제출. 감리자가 검토 확인한 해체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거죠. 그죠? 예, 여기서 감리자의 업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리자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각 구청의 사례를 통해서 선배님들한테 인지시켜드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개선 절차가 철거 사유에 해당되는 건축, 그 다음에 철거 사유가 아닌 이제 건축과 이렇게 같이 봉합됐을 때 하는 것과 단순히 철거만 했을 때 그런 내용이 프로 차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동주민센터와 구에서 해당될 그런 업무 여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시행일은 4월 1일 철거 신고부터 한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 우측부터는 이제 서초구에서 하는 철거공사 이행 확인서. 참고로 이 철거공사 이행 확인서는 다 끝난 다음에 감리자와 건축주가 기명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서초구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째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는 지금 37페이지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개선 방향이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그게 앞에 구청하고 같습니다. 5층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는 영등포 구청에서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데 여기 박스 중간에 파란 박스 있죠. 상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상주 가로 열고 그렇게 돼 있죠. 가로 열고 닫고 상주 감리제도 추가 확대라고 돼 있어요. 상주를 어떤 경우에 상주를 하느냐, 어떤 경우에 비상주를 하느냐, 그것도 우리 협회에서 정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 대상 모든 건축물의 철거, 감리 자격 있죠. 건축사, 기타. 그 다음에 감리 방법, 상주 감리, 일반 감리. 이것도 정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영등포 구청에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개 구청에서 용산구를 보시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기존 건축물 이 절차되는 내용이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출 서류가 한 번 더 나오죠. 좌측에 두 번째 네모, 세 번째 동그라미 제출 서류에 보시면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여기는 구체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철거 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두리뭉술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면 해체 방법 및 안전조치 계획서, 가시설물 / 안전시설 및 설치 계획서, 그 다음에 지하층 철거 시 수반되는 굴착 공사 및 가시설 공사 계획, 인접지 영향 여부, 현장 주변의 교통 안전 통로 확보 계획서, 이렇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산구는 이렇게 맞추시는 게 좋으라고 봅니다. 해당 구청의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감리자의 업무 또는 우리 철거 설계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철거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건축사의 그 철거 설계의 어떤 그런 반영 여부 도면 목록이 여기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그러면 철거 비용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예시를 여기서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철거 비용을 얼마를 받아야 될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이것도 어떤 방법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보시면 우측 네모 검정 네모 두 번째 보시면 예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 감리비가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을 때 예로 공사 감리비가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을 때 거기에 철거 감리비가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유무, 아니면 공사 감리비를 1,000만 원으로 하고 철거비를 150만 원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예시로 돼 있죠. 그러면 1,000만 원짜리인 경우는 철거비를 150만 원 되겠다라고 소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15%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맞든 틀리든 그것은 너무 지탄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용산구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줄에 건축주와 철거 감리자는 철거가 다 된 다음에는 기명을 해서 보고를 해라라는 그런 내용이 용산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이 내용으로 각 구청 6개 현장을 약 15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짧게 한 15분만 집중적으로 하고 긴 이렇게 필요 없는 말들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산에 해당되는 그런 양식들이 4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4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42페이지 양식을 보시면 우측 제일 하단 보시면 감리자 기명날인을 하는 데가 있죠. 철거 감리자가 누가? 건축사가 기명날인한 그런 확인서를 구에 제출을 해라라는 철거 신고서 확인 사항이 양식이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죠. 이제 43페이지 철거 공사 사례입니다. 요 내용은 죄송합니다. 석촌동에 있는 그 도심사찰이 있습니다. 거기 설계하신 유출수 선생님이 설계하셨고 저는 거기서 감리를 했던 사람인데요. 거기서 철거에서부터 감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철거 공사 사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쭉
그간에 제가 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핵심 키워드 정도만 이렇게 쭉 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은 다 그야말로 약간의 그 엔지니어링적인 그런 내용이라서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치 마시고 요런 정도 내용 정도만 도면을 갖추시고 또는 관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감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무탈한 그런 현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씀 감히 전해 올립니다. 그래서 44페이지 보시면 공사 현황이 이렇게 저렇게 있고요. 45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림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자에서는 각 해당 구청 6개 구청에서 철거 감리를 어떨 때 감리를 해야 되는지, 또는 철거 감리자가 무엇을 제출 서류를 내야 되는지. 근데 철거 감리를 구체적으로 현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죠. 그죠? 지침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현장을 조사했을 때 감리자가 확인해야죠. 무엇을? 성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유무를. 그 다음에 아까 그 표에서 이렇게 제가 단어만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만 주요 체크 항목들이 각 현장마다 다릅니다. 각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맞춤 감리를 해야 되는 게 여러 선배님들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좌측 상단, 우측에 있는 그 건축물이 3개 동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지상 3층, 지하 1층 반, 그런 정도 되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난이도가 있는 그런,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작은 건축물은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이 불당 이 자체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긴 건축물의 매스가 긴 이런 상태는 가운데를 먼저 없애야죠. 가운데를 없애고 중앙으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거 진행을 해 가시면 됩니다. 뒤에는 이제 46페이지입니다. 우선 이 현장 관리 조직도라는 것이 생뚱맞게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제일 마지막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관리 조직도도 요새는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즉시 움직여야만이 별다른 탈이 없죠. 즉시 감리자라고 해서 즉시 행동을 하지 않고 늦게 보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조직도도 좀 더 구체적이고 즉시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해서 사진에서 이 행정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47페이지도 어떤 기본 계획에 있어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시라고 해서 프로 차트로 48페이지까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쩌고저쩌고 그런 행정들을 했고 처음으로 하는 게 비계 설치죠. 물론 행정을 통해서 현장을 조사를 했고 그런 내용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자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봅니다. 행정적인 서류는 전자에 거기에서 감리 업무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감리를 해야 되겠죠. 물론 비계 설치에 관한 기준, 쌍주일 때, 외주일 때, 시스템일 때 어쩌고 저쩌고는 그런 엔지니어링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접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철거 내용물이 비산되지 않고 지나가는 보행인 또는 교통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이 비계 설치죠. 그래서 비계 설치에 대한 그런 사진이 있고요. 50페이지 보시면 저는 유독히 이렇게 이런 건설 현장을 보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장소들이 나오면 사진을 찍는데요. 요거 하단에 있는 것은 그 성남에 있는 아파트 5개층짜리 철거 현장이라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만 보면 저는 이 가슴이 떨립니다만, 어쨌든 처음에는 반듯하게 이렇게 잘 비계를 맸었을 거예요. 근데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비계도 이완이 되고 이럴 겁니다. 이럴 때 감리로서 감리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비계를 어떻게 맬 것이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매시면 됩니다. 물론 내용은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 비계를 매는데 어떻게 매겠다 저떻게 매겠다 이런 것을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죠. 물론 했느냐 안 했느냐가 뭐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우리 선배님들 그렇게 보시지는 않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다 꼼꼼하게 관리를 하신다고 그렇게 보이는데요. 반드시 비계에 대한 철거 대상 건축물과 결속이 됐느냐, 띠장은, 세로, 기둥은, 뭐 동바리는, 가세는, 본진망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송파에 그 SC 제1은행이었죠. 지금은 이제 좀 높은 건물이 올라갔습니다만, 그거 가설비계를 매놓은 그 상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음 철거 순서도죠. 어떨 때 감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중점사항만 드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물론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철거하는데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릴 수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만, 지상층은 아까 뭐 이따 사진으로 나타납니다.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벽체를 1m 내지 2m로 부분 끊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커팅기로 커팅을 하고 유압 크락샤로 씹고 그런 단계들이 끝나면 흙을 갖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고운 흙을. 그래야만이 기존의 지하층이 철거돼서 없어지는 만큼 그 공급을 채워주고 나머지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하층 공사에서 핵심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철거에 대한 어떤 그런 공법들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뭐 폭파 공법이니 전도 공법이니 커팅 공법이니 압쇄 공법이니 뭐 이렇게 파쇄 공법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는 그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있고 없고 그런 차이입니다만,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게 이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선배님께서 뒷부분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압수액이라고 있죠. 54페이지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이죠. 쉽게 얘기해서 뭐 캣빔이라고 그러죠. CIP 상단을 이렇게 크락샤로 씹어서 부신다든지 보나 뭐 이런 것들을 부신다든지 하는 때는 편하고요. 밑에 이 회전식 크락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위의 위치 이렇게 캐터필더가 쭉 바른 자세로 이동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철거를 필요할 때는 이렇게 회전식 크락샤를 사용하죠. 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런 쭉 내용들이 이제 그 서류 검토도 하고 장비 검토도 하고 비계 검토도 하고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죠. 가운데를 먼저 없애는 겁니다. 가운데를 없애면 지금 저 가운데를 없애는데 일반적으로 10 백호우라고 그러죠. 10 포크레인 가장 큰 현장에서 가장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10입니다. 1.0 세제곱미터의 어떤 그 장비가 되는데 그게 할 수 있는 게 약 3계층 정도는 씹을 수가 있어요. 근데 3계층 저 위에 용마루까지는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내 앞에 있는 철거 대상 건축물을 철거를 해서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이렇게 딛고 올라서서 높은 데를 씹으면 됩니다. 그렇게 철거 잔재물을 바닥에 깔고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 그 철개 잔재물을 얼마까지 쌓으면 되는데? 얼마까지? 예를 들어서 이게 1층 바닥입니다. 저 위에가 여기 천정이 3층이라고 한다면 그걸 다 씹어서 여기까지 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것은 철거 계획서에서 해야 됩니다. 밑에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에 스판이 크거나 그런 경우는 쉽게 하는 잭 서포트를 고여야 되겠죠. 잭 서포트를 고이든지 아니면 철거 즉시 철거 잉여 그 폐기물을 바로바로 반출을 하면 될 겁니다. 저 경험상으로는 통상 1m 정도 한 층을 부시면 1m 정도 쌓입니다. 그 잔재물이 뭐 이거든 저거든 뭐 이거든 저거든 한 1m 정도가 꽉 가득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학적으로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자갈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미터당 1.6톤 뭐 레미콘 같은 경우는 2.3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계략 그 세제곱미터당 한 2.3톤 이렇게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층 이렇게 철거를 했을 때 그럼 3계층이면 약 6톤 정도가 쌓인다고 되시면 되겠죠. 세제곱미터당 6톤을 쌓았을 때 괜찮느냐 안 괜찮느냐는 경험적으로 일단 느끼시겠죠. 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린다면 2계층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3계층은 무리가 갑니다. 밑에 균열도 생기고 안전모를 쏘고 들어가 봤을 때 2계층까지는 괜찮습니다. 3계층 정도가 된다면 철거 잉여물을 반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같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것을 우리 뭐 협력업체인 구조기술사한테
해석을 해본다든지 해서 꼭 중간에 잭서포트를 받치고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참고로 잭서포트는 받치지는 않았습니다. 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운데를 다 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좀 약간 졸리시는 것 같으니까 사투리를 쓴다면 이제 건축물이 30년 동안 버텼던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이 뒷페이지를 보시면 57페이지 보시면 30년 동안 건축물이 세월 속으로 먼지처럼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30년 그 세월을 한번 제목이라는 그것을 제가 한번 감리일지 때가 그렇게 써놓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는 쉽죠. 어쨌든 대략 앞에는 쉬워요. 58페이지는 지하층에 철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감리할 때 지하층 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하층 참 난감합니다. 어쨌든 중앙부를 철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가 들어갈 때를 먼저 철거를 해야 되겠죠.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같이 철거 잉여물이 바닥에 쌓여야 장비가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가 생기죠. 경사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서 중앙부 철거하고 가장자리를 철거를 하게 됩니다. 가장자리는 아까 도면에서 예시를 했습니다만 도면이 수준이 좀 적정치 않아서 좀 이해하시는데 좀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외벽은 1m 내지 2m로 이렇게 커팅을 해가면서 하면 된다. 사진 한번 보시면 보시죠. 우측의 상단, 우측 상단의 사진을 보시면 쭉 전체 가운데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파란 트럭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쪽에 이제 현장 지민로 부분인데 거기서부터 그 토사를 깔아서 들어갔습니다. 물론 토사가 깔린 데는 지하층 외벽을 1m 내지 2m로 철거를 해서 없애가면서 경사로를 깔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인접 도로가 침하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한 사례입니다. 우측 사진에서 하단에 보시면 저게 또 복잡한 건축물인데요. 보시면 저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택하고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락샤를 이렇게 앞세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약 60cm 간격으로 표시를 해서 뒷페이지를 보시면 59페이지 좌측 상단의 사진을 보시면 코어로 구멍을 천공을 해서 유압 다루다로 벌려서 이렇게 철거를 해내는 그런 난이도가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화면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만 좌측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그 약간 그 철거한 부위의 뒷부분에 H파일 흑마기 공법으로 사용된 토류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이죠? 30년 전에 토류판 했던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득이 이것은 뜯지 못했습니다. 새로 신축을 할 때도 뜯지 못했습니다. 신축을 하는데 그 영향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뜯지 못하고 흙으로 다시 여기까지 채우고 여기에 맞는 슬러리월 공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했습니다만 이 H파일은 뜯지 못하고 영구히 묻힐 수 있도록 신축을 하는 데서도 그렇게 공사 관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신축에 필요한 안전 울타리를 치는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설계 사례였습니다. 보시면 어떤 것이 주 내용이었을까요? 감리를 현장에서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뭐 작은 규모는 비계 할 때, 그 다음에 성면 유무, 그 다음에 최초의 철거할 때, 그 다음에 지상층 철거가 종료되고 나면 지하층을 철거 시 철거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것은 상층부 철거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 난이도 정도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층에서 어떤 그 구체적인 철거 그런 관리를 감리를 해야 된다. 또는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60페이지 NCS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국가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모든 산업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직무 능력 표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산업 현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의 철거했던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시키려고 한 겁니다. 철거를 하고자 하는 도면 파악을 먼저 하자. 그 내용입니다. NCS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물 저런 건물 도면 파악을 하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시면 해체 조사 시 도면 파악이 됐으면 작업 순서를 정해서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이건 NCS에서 기록된 그런 책의 출처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양평 롯데 칠성이라는 그런 현장인데요. 그 전에 제가 이 양평 롯데 칠성 그 옥상도 제가 한번, 개보수 공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알아서 또 재밌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그 장비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150톤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해서 이 백호를 옥상에 올리는 지금 61페이지인데 좀 넘겨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우측 상단에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장비를 올려서 그렇게 높은 층에 있는 건축물들은 저렇게 위에서부터 상층에서부터 하층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높은 건물은 아까 제가 대충 2개 층 정도는 괜찮다고 그랬죠. 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2개 층 정도는 괜찮은데 그러면 저거 위에 폐기물은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퍼서 그냥 쏟는다. 그것은 아니죠. 그 150톤 하이드로 크레인을 쓰든 아니면 흔히들 지하 토공사에서 쓰는 그 크렘쉘이라고 하는 박스를 올려서 거기서 포크레인으로 상차를 해서 바로 트럭으로 상차를 해서 빼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작업 순서를 정해라라는 그런 내용이고 62페이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어쨌든 해체 계획을 수립을 잘 해야 된다.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형식적으로 했다가 제가 철거 감리한 사례에서 물론 여기서 설계하신 건축사님이 선배님이 계시면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했다가 그런 형식적인 내용 또는 시간에 바빠서 했던 내용들을 제가 바로 잡아준 심의 사례가 하나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해체 계획을 할 때 그냥 행정을 하기 위한 계획을 하시지 말고 그 현장에 맞는 해체 계획을 수립을 하자라는 그 내용으로 62페이지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제 63페이지부터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63페이지, 64, 65는 환경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소음, 수질, 토양, 뭐 안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 귀에 박히도록 해도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거 내용들이 뭐냐 찾아보기 귀찮으실 것 같아서 근거 뭐 몇 데시벨로 해라 유해 물질은 뭐다 뭐 진동은 뭐 어느 정도 뭐 몇 데시벨이 돼야 된다 수질은 몇 ppm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혹시 선배님들이 직접 하시든 아니면 밑에 실무자들이 하시든 그런 내용들은 찾아보기 쉽도록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 내용이 뭐 64페이지, 뭐 65페이지, 뭐 66페이지, 그 다음에 67페이지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68페이지 한번 보시죠. 어쨌든 NCS에서 그 내용들이 제반 이렇게 행정적인 것도 이렇게 그 표준으로 해놨습니다만 근로자나 또는 감리하시는 선배님들이나 어떠한 적정한 보호구, 보호 장비 등은 착용을 하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6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 몇 차 그 다음에 또 주소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검토 의견을 보시고 도면을 상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철거 대상 건축물의 사진 필요 1번에 그렇게 써놨죠. 근데 사진을 넣는데 어떻게 넣느냐? 사진이 조그만해서 안 보여. 저게 커튼홀인지 조족조인지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관리대장 첨부 필요. 이 제 사견입니다. 이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써서 제가 검토 의견서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떤 그런 이 대장들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그 철거 계획서가 부합이 되는지 유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철거 순서 계획도 작성이 필요. 주차 타워를 먼저 할 건지 금방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층부 가장자리에서부터 중앙부 쪽으로 할 건지 또는 중앙부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할 건지 여건이 다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중앙부만 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지하층 외벽 철거 계획도 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접지에 종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건물과 연관된 그런 단면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성면 유무 해당 내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방호 계획이 필요하다. 8번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대형 사고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장비 기사가 매몰돼가지고 찾지를 못했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는 근로자도 그 매몰돼서 찾지를 못했었는데 대부분 영세한 철거 업체에서는 아까 그 사진에서도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호가 이렇게 크락샤로 이렇게 씹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현장 소장은 왔다 갔다 안전 못 쓰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네들이 무전 교신을 안 해요. 무전 교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비는 장비대로 원래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이 공구 또는 엔진 심장 박동수보다도 그것이 더 훨씬 빠르거든요. 웅 돌아간다든지 그러면 심장수가 빨라져가지고 계속 사람도 흥분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목소리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계속 지금 흥분하면서 졸지 않도록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흥분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한 사람 하는 것만 그것만 집착하고 있어서 주변 상황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조종석에도 무전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살 수 없는 사람도 무전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요 8번 항목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런 사고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감리하는 그런 현장에서는 사고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유사시에 하면 그런 무전기라도 옆에 있으면 좀 찾지도 좀 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또는 공사 관리도 쉽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8번 그 내용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9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비상연락망을 사실적으로 대표전화 제 사무소가 이 사둘둘에 2600번 이렇게 됩니다만 그것보다는 철거 그 감리자의 핸드폰 번호 또는 현장 소장의 핸드폰 번호가 이런 공식적인 문서에는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서 빠르게 이렇게 사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10번은 일부러 제가 이게 넣었습니다.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부러 우리 선배님들 업역을 확대해 나가시라고 여기에 감리 계획서 전부 필요. 상주 할 거냐 비상주 할 거냐. 그래서 감리 시기 비상 연락망 등을 작성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해줬습니다. 안 하면 철거심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내용이 제가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끝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건축물은 건축사가 생명을 불어넣고 나머지 사후 처리도 건축사가 해안으로 가지고 철거 감리를 해가지고 국민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건축의 윤정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